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립협회와 그다음 대한제국의 성립 그리고 광무개혁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 시간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배웠어요, 그죠? 동학.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에 따른 결과로서 대내적으로는 갑오개혁이 단행이 됐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요동과 야오동과 타이완을 할양받았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3국 간섭에 의해서 다시 이 요동을 청에게 돌려줘야 됐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3국 간섭을 계기로 해서 바로 칠러 내각이 성립이 됐었어요. 그죠? 제3차 바로 김홍집 내각이었죠. 그런데 이 배후 세력으로서 바로 명성황후가 지목되면서 일본은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했고요. 이게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됐죠. 제4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이 친일 내각에서 바로 을미개혁을 단역을 했었죠. 이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때문에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자, 요 과정에서 고종이 아관파천을 했어요. 그죠? 아관파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 오늘 저희가 배울 부분은요, 바로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들에 의한, 특히 이제 러시아가 주축이 된 다수의 열강들에 의한 이권 침탈, 이권 침탈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자 등장한 단체가 바로 1896년에 등장한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요,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자주독립, 3대 슬로건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자유민권입니다.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먼저 자주독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이권을 저지하고자 했죠. 하지만 독립협회는 이게 양면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협회 구성원들의 핵심 인물들을 보면 약간 친일적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좀 아무런 어떤 반대나 또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저지 활동을 크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러시아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내고자 또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독립협회는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이 자주독립과 관련해서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자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막아냈다거나 한러은행을 폐쇄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죠. 또한 자유민권 사상을 강조하면서 각종 강연회나 각종 토론회 또 만민공동회 같은 것을 이제 개최해서 물론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어떤 평등의식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를 든다면 헌의 6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하되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자, 조선사에서는 범죄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죠. 따라서 이러한 자유민권이 바로 강연회, 토론회, 독립신문,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부 관료들과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헌의 6조였죠. 헌의 6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입헌군주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중추원 의제죠. 바로 의회를 설립해서 바로 입헌군주제를 추진하겠다. 바로 근대국가의 수립과 관련된 바로 자강개혁이죠. 하지만 이런 독립협회의 요구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하죠. 헌의 6조를 고종이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를 설립하지 못했느냐. 당시 1897년에 악관으로 파천했던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대한제국을 수립한 다음에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요 과정에서 1889년에 바로 헌의 6조, 관민공동을 통해서 헌의 6조가 승인을 받게 된 것이죠. 고종도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보수파 세력들이 이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대 국가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바로 왕과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익명으로 무고를 하게 되면서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광무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순서적으로 본다면 대한제국이 먼저 수립되고 그 후에 헌의 6조가 승인을 받았지만 자신이 승인한 헌의 6조를 결국 공화정 수립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되고 결국 광무개혁이 단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무개혁은 기본적인 성격이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을 바탕으로 해요. 옛것을 근본에 놓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는 일종의 동도서기론적 개혁의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황제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이제 가장 큰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근대 국가 수립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물론 교육이라든가 근대 교육이라든가 근대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근대적 어떤 지향점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치 체제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대단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광무개혁은 일단 자주적이에요. 가보개혁이나 을미개혁은 일본의 강요에 이루어졌지만 이 광무개혁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단행됐다는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자주적인 대한제국의 개혁은 또 중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악관파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을미사변, 명성황후의 시해, 그리고 을미개혁, 바로 단발령의 실시로 전국적인 의병 항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바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당시 러시아를 이제 아라사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이 악관파천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복궁에서 당시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던 서울 정동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한 1.5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국가 안에서 외세가 무섭다고, 외국 세력이 두려워서 또 다른 외국 세력한테 몸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그죠? 따라서 러시아도 이 틈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여러 가지 이권을 빼앗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 이권 침탈은 대체로 삼림체벌권을 많이 요구해요. 두만강 유역의 삼림체벌권, 압록강 유역의 삼림체벌권이라든가 또 울릉도의 삼림체벌권. 자, 이렇게 삼림체벌권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천 원미도에 이제 저탄소 설치권, 그리고 한러은행의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러시아의 이권 침탈은 곧 최국 대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열강들에 의한 이권 침탈로 이어진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인선, 경부선 같은 이제 철도를 보면 원래 경인선은 미국이 철도 부설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이 매입을 하게 되고요. 경부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본에게 그 권리가 있었고요. 경의선의 경우에는 프랑스에게 철도 부속권이 갔다가 다시 조선에게 반납을 해요. 프랑스가 개발하지 못하니까 다시 조선이 일본에게
철도 부서권을 넘기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인선, 경부선이 모두 일본에게 이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경의선과 경부선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철도가 부설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고 철도 부설지를 또 약탈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금광이 나오는데 운산금광은 미국, 당연은 독일, 은산금광은 영국.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암기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 자, 독립협회 왜 등장했다고요? 자, 독립협회의 등장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아가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자 바로 등장했다는 거죠. 독립협회의 이 창립 과정을 보시면은요, 원래 독립협회는 건양협회계와 정동구락부 계열들이 연합을 해서 이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외국으로 망명을 했고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서재필, 바로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독립협회를 창립하기 이전에 독립신문부터 창간합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개화 지식인과 관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규합해서 바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죠. 따라서 처음에는 이 독립협회의 회원들이 대단히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신문이 먼저 창간됐어요. 자, 독립협회보다 독립신문이 먼저.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협회라고 하는 것은 회비만 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도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갑신정변의 실패의 근본 원인, 바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훗날 이 갑신정변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세력들이 독립협회를 구성하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자, 갑오개혁 주도 세력이 조직한 건양협회계 인사들, 특히 을미개혁과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궁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원래 유생입니다. 유생. 그러니까 한학자들인데 이제 개화, 좀 위정척사가 아닌 개화 한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재필이 이제 갑신정변에 참여한 경험이 있죠. 6.1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완용은 이 당시에는 친일이 아니라 칠러적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관여를 했는데 특히 초반에는 관료 세력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에는 도시 시민층도 아주 두껍게 참여를 하고 있다. 활동을 먼저 보면요, 독립문을 설립했다.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그 문, 그걸 영은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은문은 상징적이죠. 중국에게 우리가 사대를 해왔다는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영은문을 부시고 그 자리에 러시아 건축가였던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바로 독립문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독립관, 마찬가지로 청나라 사신이 머물던 숙소, 바로 모화관이라고 합니다. 모화관. 예. 화가 중국을 뜻하잖아요. 모는 사모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사모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모화관을 없애고 거기다 독립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민중들을 포섭하기 위해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독립신문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 이렇게 두 가지를 발행을 했고 일간지였죠. 일간지. 민보, 민간신문, 민보이면서 일간지이면서 한글판과 영문판을 모두 발행했던 그런 신문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발전 과정은 뒤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전개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관료들이 주로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중계몽과 민중운동으로 발전하다가 나중에 민중투쟁기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은 없어요. 그냥 초반에는 관료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당시 정부 관료들이 독립협회라는 민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가 점차 이 독립협회가 정부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보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관료들은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이 독립협회를 민중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로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되죠.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입니다. 예, 종로에서 개최가 됐고요. 최초의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에서는 연사로 나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 출신이 만민공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 많은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독립협회가 대단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자유민권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당시 이제 진보 내각이 수립되면서 이 진보 내각의 상징적인 인물이 박정양입니다. 박정양. 칠러 세력이긴 하지만 자, 이 박정양이 이제 내부 대신으로 있을 때 독립협회 회원과 민간인이죠, 민간인. 독립협회 회원과 박정양이라는 이 총리 대신과 만나서 정부 관료와 협의를 한 거죠. 그게 바로 관민공동회입니다. 관, 정부를 뜻합니다. 정부, 관료. 민, 독립협회 회원이죠. 관민공동회.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 관료가 들어오면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헌의 6조입니다. 헌의 6조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헌의 6조의 핵심은 중추원 관제. 여기서 이 중추원 관제가 바로 의회를 얘기해요. 의회. 그래서 최초의 의회 설립 단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입헌 군주회를 수립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당시 왕이었던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재가를 했기 때문이죠. 재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의회 설립 단계까지 갔지만 보수 세력들의 반발에 의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헌의 6조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그래서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이게 황제권을 강화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은 바로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할 것. 여기서 중추원이 바로 의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황제가 독단적으로 외국과의 조약 체결할 수가 없고 바로 중추원이라는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걸 통해서 바로 이것이 입헌 군주제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재정은 탁제부에서 일어난다. 이건 전전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었고요.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이게 바로 자유민권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측임관은 여기서 측임관은 갑오개혁 이후에 종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왕이 직접 임명을 하는데 그 관리들을 그러니까 최고위 관료들을 측임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측임관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요. 정부가 이제 중추원이죠. 중추원의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해라. 자, 그래서 이 중추원의 의원은 관선 의원과 이제 민선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예. 관선 의원은 정부가 임명하고 민선 의원은 독립협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인사들로 이제 구성하기로 정부 관료와 합의를 본 겁니다. 자, 합의를 봤죠. 그러나 익명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익명이라는 게 사실 이제 누군지 모르는 거죠. 독립협회를 무고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추진하는 건 입헌군주제가 아니다. 공화정이다. 자, 이렇게 공화정 실시를 한다고 모함함으로써 결국 박정양 내각도 실각을 하게 되고 결국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하지만 독립협회 회원들이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또 50일간 항쟁을 통해서 독립협회가 부활했지만 보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황국협회가 독립협회와 대립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밤마다 습격하고 독립협회 회원들이 그것을 막아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거죠. 사회가 혼란해진 거고. 그래서 고종 황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두 단체를 모두 강제 해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를 해산하기 위해서 황국협회를
이용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설립, 바로 중추원 관제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세 가지 사상. 예, 아까 제가 칠판에서 정리해 드렸죠. 자주국권. 예, 자주국권은 바로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유민권. 예, 자유민권은 우리가 말로만 민주주의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이념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보통선거입니다. 다수에 의한 정치죠. 바로 이러한 자유민권의 어떤 국민주권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서구 민주주의 사상을 확산시키고 그러한 의식을 성장시키는데, 함양시키는데 바로 독립협회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유민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자강개혁은 바로 헌의 6조를 통해서 국가의 체제를 개혁하고자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자, 독립협회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 한계를 보면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독립협회는요, 넓게 보면 애국개몽운동 계열입니다. 근데 이 애국개몽운동은 대체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세력이에요. 사회진화론을. 또 잘 안 써지네요. 자,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은 진화론이 그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 바로 자연선택의 원리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화는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가는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개념이죠. 그 과정에서 약자는 도태되고 바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우리를 발전시킨다, 진보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사회에 접목시켰을 때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어떤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사용합니다. 백인, 황인, 흑인이 있으면 백인들이 가장 우성인자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보다 열등한 황인이나 흑인을 백인들이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인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세력들은 이 사회진화론 입장을 수용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권 침탈을 자원 개발하는 측면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이권 침탈은 그들에 의한 국가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저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양면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항일 의병, 애국개몽운동과 함께 그 반대 측에서 무력을 통한 국권 회복을 주장했던 게 바로 의병운동인데, 이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이 의병을 폭도로 규정합니다. 폭도. 물론 의병 세력들도 애국개몽 세력들을 비판하긴 했지만 이 두 개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목적은 국권 회복이에요. 다만 그 방법, 노선이 다를 뿐이죠. 근데 이 노선이 다른 이 두 세력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 이러한 것이 이 독립협회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다. 이것은 뒤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도 외교 독립운동이 있고 무장 독립운동이 있고 실력 양성운동이 있고 또 일부는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자치론까지 주장을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노선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어떤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친일, 친미, 친역적 성향. 그래서 어떤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에게는 좀 온건한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자, 대한제국.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관 파천했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원구단을 설치하고 바로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연호를 광무라칭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우리가 광무개혁,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이때부터의 개혁을. 지금 이 원구단은요, 원구단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장소, 원구단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원구단이 있던 곳에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시청 뒤에 있는 조선호텔 그 안쪽에 가면은 황궁우라는 건물은 남아 있지만 원구단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광무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자 성격, 바로 구본신참입니다. 옛것을 근본이라고 새것을 참고한다.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동양의 전통적인 왕조 체제와 지배 질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복고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오을미개혁을 급진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동도 서기파들을 중용해서 바로 구본신참의 성격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뭐 교전소 사례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전소는 뒤에 가서 이름을 또 금방 바꾸거든요. 바로 교정소. 이 교정소는 이제 광무개혁 기간에 단행됐던 어떤 개혁들, 그 개혁들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겠죠. 그런 새로운 제도와 법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교정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광무개혁은 황제권 강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갑오을미개혁과의 어떤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오을미개혁은 군주권 약화, 광무개혁은 군주권,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래서 황제가 무려 국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 그러니까 군사권부터 외교, 사법, 행정, 입법까지 전권을 모두 황제가 차지합니다. 자, 그 정도로 황제권이 강화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만 봐도 대단히 복고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 지금 우리에게 하루가 달리 급하고 필요한 것은 근대적 개혁입니다. 토지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군사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정치체제는 입헌군제 또는 공화정으로 가는 것이 어떤 역사 발전 법칙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강했다는 거죠. 자, 여기 대한국 국제.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에서 이제 대한제국, 황제 지배 체제인 제국이 생겼으니까 이 나라의 틀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틀, 또 각 기관, 그 기관의 권한들을 명시한 일종의 헌법, 그것을 대한국 국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왕제는 자, 모두 황제가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바로 광무개혁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원래 조선이 8도였는데 2차 갑오개혁 때 23부로 바뀌었다가 이제 광무개혁 때 다시 13도로 바뀝니다. 13도. 그래서 정미의병 때 우리가 각 지역의 의병들을 모아서 이인영이 만든 의병연합군을 우리가 13도 창의군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해주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들, 뭐 유인석이나 홍범도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13도 의군이라고 부르죠. 바로 13도는 바로 광무개혁 때 설치된 지방관제입니다. 자, 그 다음 중추원을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이 중추원, 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까 관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 회원들과 박정희양이 합의를 본 중추원은 의회였죠. 의회. 근데 광무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은요. 의회가 아니라 황제자문기구입니다. 황제자문기구.
또 훗날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밑에 산하의 중추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일파로 구성된 자문기구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자, 군제개혁을 보면 원수부, 자, 원수부는 지금의 어떤 국방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수부의 의장이 누구냐? 바로 원수부의 최고 책임자인 의장은 고종 황제입니다. 따라서 원수부를 창설하고 그 의장을 황제가 했다는 것은 바로 황제가, 군주가 군 통수령을 차지했다. 군 통수권을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나머지 그냥 한번 여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대적 해군 체제를 도입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경제개혁. 자, 여기 보시면 전토지계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지계. 자, 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근대식 토지 소유 문서입니다. 조선은 자기 이 땅이 내 땅이요 라고 하는 그 증명서, 토지 소유 문서가 좀 조잡했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 말뚝을 박아서 말뚝에 이름을 적고 각자의 토지를 구분하는 뭐 그런 전 근대적인 어떤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광무개혁 때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새로 조사하게 되고, 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발급한 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바로 양지아문은 양지사업을, 지계아문에서는 바로 지계를 발급했던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 증명권, 토지 소유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 때부터, 실학 시기부터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토지 제도의 개혁은 아닙니다. 토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를 명확하게 해준 것, 이거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토지 겸명, 바로 지주들의 토지를 완화해서 이 자영농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한 토지 개혁인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본적인 토지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지계아문에서 발행하는 지계는 외국인에게는 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무개혁 당시에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어떤 목적도 이 지계 발급의 한 부분이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구나.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무개혁의 또 다른 경제적 개혁을 보면 식산흥업정책. 자,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개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대지향적이다. 다양한 근대 공장과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데, 다만 광무개혁 당시에 설립된 대표적인 회사가 한성전기회사입니다. 한성전기회사. 미국인이었던 콜브란과 대한제국 황실이 합자해서 만든 회사죠. 황실이. 따라서 이 광무개혁 시기에는 근대적 기업과 회사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황실의 재정이 투자된, 황실의 자본이 투자된 황실 소유의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어떤 상공업의 발전보다는 황실이 자신의 재정과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성장시킨 이런 측면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근대지향적 경제개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또 각종 실업학교와 이제 기술학교, 그리고 중학교. 자, 소학교는 언제라고 했죠? 자, 소학교는 2차 가보교육. 한성사범학교는 1차 가보개혁되고 실업기술중학교는 광무개혁됩니다. 또 상무사는요, 해상공국과 같습니다. 해상공국은 갑신정변 당시 급진 세력들이 혁파했던 바로 보부상 지원 관청이었죠. 상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부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 화폐 조례를 공표해서 근본이제 화폐, 가보개혁 때는 은본이제 화폐 제도를 개혁했었죠. 물론 백동화를 남발해서 물가 상승을 가져왔고 실패했지만 광무개혁 때는 발표된 화폐 조례는 근본이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행하지 못해요.
시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 바로 일본인 메가다가 이 근본위제를 그대로 이것을 바탕으로 바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장원. 자, 2차 갑오개혁 때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이제 설치가 됐다가 광무개혁 때는 이 내장원이 기능이 규모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고종의 밀제를 받고 1910년대에 바로 이 독립의금부를 이제 창설하기도 합니다. 또 그 이전에 헤이그 특사도 파견했었고요. 고종은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각종 이제 활동을 벌였는데 그때 들어갔던 모든 비용들이 바로 이 내장원에서 충당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대 시설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제권을 강화하고 황실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근데 이것 또한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이게 바로 광무개혁의 어떤 경제개혁의 어떤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자주적 외교.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 시기에 청과 귀속 논란이 벌어졌던 땅은 바로 간도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독도죠. 독도. 이 간도 귀속 문제를 놓고 원래는 간도 땅이 누구 땅이냐 놓고 청과 조선이 17세기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 중에 토문강이 어디냐 이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은 이 토문강을 이 숭화강이 한 지류로 보고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보면서 이 간도 땅이 청의 땅이다 조선 땅이다 이 다툼이 생긴 거죠. 이때 고종은 간도에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토문감계사라든가 뭐 다양한 관리들을 파견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부터 먼저 끝내고 가겠습니다. 자, 독도와 간도 문제는 이 광무개혁 끝나고 바로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간도의 이범윤이라는 간도관리사를 파견해서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킵니다. 또 독도와 관련해서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1900년 10월 25일 날 칙령 제41호를 발표해서 독도를 당신 석도라고 하는데 이 석도를 울릉군에 편입시킴으로써 우리 행정구역으로 이제 대내외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광무개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자, 광무개혁의 의의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무개혁은 자주적 개혁이다. 그 이전의 개혁들에 비해서 자주적이다. 하지만 러일 전쟁 이후에 열강, 일본의 간섭으로 자주성을 상실하게 됐죠. 그리고 경제개혁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근대지향적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이다. 예. 다음 광무개혁의 한계 볼까요? 근대지향성이 부족했다. 보수적인 성격이다. 열강의 간섭으로 좌절됐다. 예, 이건 금방 다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간도 보겠습니다. 자, 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도는 백두산 정계비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이 서로 달랐다. 숭화강 유역이면 간도는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두만강으로 보면 청의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때는 그 이전이죠. 이거 조선은 서부 경략사 토문감계사를 파견했지만 이건 의미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간도관리사. 바로 대한제국 때인데요. 왜냐하면 간도관리사를 파견할 때는 간도를 아예 우리 행정구역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는 것. 하지만 일본은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에서 외교권을 강탈해 갔죠. 따라서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 간도를 자신들이 대신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합니다. 또 1909년에는 아예 조선을 대신해서 일본이 청과 조약을 체결하죠. 이것을 우리가 간도 협약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간도 협약을 통해서 일본은 청에게 간도를 준 겁니다. 예, 청에게 영토권을 인정한 거죠. 그 대가로 일본은 청으로부터 안동에서 봉천까지의 철도 부설권, 그리고 푸순 금광의 어떤 채굴권을, 광산 채굴권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얻는 조건으로 일본은 간도를 청에게 준 것.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이죠. 당시 고종황제가 사인하지 않았으니까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 강제로 체결된. 따라서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체결된 간도 협약 또한 무효다. 그러니까 이 간도라고 하는 땅은 여전히 우리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을사늑약이 무효고 그 을사늑약에 따른 간도 협약 또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 독도 보겠습니다. 독도. 자, 독도는 1900년, 정확하게는 10월 25일, 자,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당시 석도라고 불리던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했다. 그래서 10월 25일을 우리가 현재 독도의 날, 독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칙령 제41호가 발표된 10월 25일이 바로 독도의 날이고요. 또한 1906년에는요. 일본이 러일전쟁 때 1905년 2월에 러일전쟁 때 이 무인도,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독도는 무인도니까 이 무인도는 먼저 점유하고 국제법상 먼저 자신의 영토로 선언한 나라의 땅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네마현에 포함된 다케시마라고 정해서 일본이 자신의 땅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906년에 의정부 참전의 박재순 같은 경우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령을 또 발표하기도 하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뺏겼다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도 수비대를 파견했고 그때부터 실효적 점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에는 현재 군인이 가 있는 게 군대가 없고요. 바로 경찰, 바로 독도 수비대, 경비대인 경찰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바로 우리 영토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962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를 이제 정상화하죠. 한일 협정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65년이고 한일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김종필과 당시 중앙정부 부장인 김종필과 일본의 오히라가 몰래 주고받은 메모, 바로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따르면 이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는다라고 명시를 해서 일본이 끊임없이 지금도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 조용한 대응이다라고 해서 뭐 우리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너네들은 떠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대응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따라서 독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요. 칙령 제41호 그리고 러일 전쟁 때 강탈당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독도와 간도, 영유권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국권 회복 운동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국권 침탈기라고 한다면 러일 전쟁 때 직후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부터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 기후각서, 그 다음에 한일합방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요 기간을 우리가 국권 침탈기라고 합니다. 이 국권 침탈기에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크게. 아이고. 하나는 무장을 통해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의병운동이고요. 한쪽은 실력 양성을 통해서, 그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국권 회복 운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